농촌 생태관광학 특론 비대면 강의 1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아마 그 마지막 강의가 될 거고요. 그동안 지난 13번의 이제 비대면 강의를 통해서 이번 강좌의 제목이자 주제인 농촌 생태 관광학 을 이해하고 농촌 생태 관광학의 방법 또는 전망 이런 것들을 직접적이고 단편적이기보다는 농촌 생태 관광을 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농촌 생태 관광이라는 주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에 농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생태란 무엇인지, 농촌 생태를 관광한다는 행위나 목적은 무엇인지 이를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했다는 생각이고요. 당초 이 강의의 계획서에 제가 언급하고 명시한 바대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농촌 생태 관광을 잘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농촌이란 무엇인지, 그 전에 과연 농촌의 마을이란 무엇인지, 또는 마을 안에 충분히 상징되고 함축되어 있는 공동체 로서의 마을이란 어떤 의미가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농촌 마을의 이런저런 공동체 사업,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를 비롯한 6차 산업, 물론 유력한 방법론으로 저희가 관계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수행을 하고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경영을 하고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들을 같이 나눠본다는 의미, 취지, 목적으로 농촌 생태가 관광학 특론이라는 과목에 임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동안 마을 공동체,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사례, 또는 마을 공동체 사업의 사례, 그리고 국내 6차 산업 주요한 사례, 그리고 그걸 정리하는 의미에서 농촌, 마을 공동체 또는 공동체 사업들을 둘러싸고 있는 법, 제도, 정책,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농업, 농민, 농촌 관련된 한국과 유럽의 농정을 살펴봤고요. 이번 14번째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의 강의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농정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 그리고 환경,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대안, 전망까지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번 학기의 농촌 생태 관광학 특론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 강좌를 듣는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의 공감, 공유해서 이번 14번째 강의를 통해서 제가 당초 염두에 두었었던 농촌 생태 관광학 특론의 학습 목적을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협동농대 대한국민농정으로 제가 농부의 나라라는 책을 통해서 제시한
제안한 20가지 농정 핵심 과제 중에서 16번째로 식량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량 자급률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매년 이제 발표를 하고 최근에 나온 뉴스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45%, 46%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약간 혼동되는 이제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곡물 자급률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곡물 자급률은 가축의 사료까지를 이제 포함한 개념인데요. 그거는 더 심각한 상황이죠. 21%까지 떨어진 걸로 통계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식량이라는 것은 뭐 한국인들은 쌀이 주 식량이죠. 주곡이고 그다음에 보리, 밀, 옥수수, 보리 같은 것들이 있고 뭐 감자, 고구마 대용 식량으로 삼을 수 있는 그것까지 포함한 개념이 이제 식량이 될 수 있는데요. 농업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죠. 식량을 확보하는 것. 식량을 확보한다는 건 곧 식량 주권을 확보한다는 의미와 같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곡물 시장의 60%, 70% 또는 80% 정도를 이른바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이 주도하는 곡물 메이저라고 통칭되는 5대 곡물 메이저 카길, 뭐 번기, 뭐 그렇단 장악하고 있는 이제 글로벌 농업 질서 속에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국가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가장 중요한 지표가 과연 식량 자급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정부가 발표한 대로 식량 자급률 45.8% 그리고 곡물 자급률 21%라고 하면 식량 주권을 안정한 식량 주권을 지키고 있다,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식량은에서 우리 국민들이 주곡으로 사용하고 있는 쌀은 92% 정도 식량 자급률을 확보하고 있고 뭐 나머지 밀, 뭐 옥수수 이런 것들이 한 다리 숫자여서 전체적인 식량 자급률을 떨어뜨린다고 설명하는 부류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EU 유럽연합의 스위스 같이 뭐 국토 전체가 뭐 산악이어서 농사 곡물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자연환경을 가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량 자급률을 다 100%가 넘고 있고 뭐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식량 자급률을 어쨌든 고수하고 지키고 있다는 것은 식량이 농업 질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질서, 경제, 그리고 정치, 사회 질서를 지키는데 그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가 요소인가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식량 자급률의 목표치를 법제화한다든지 선언적으로 2022년인가요? 뭐 55% 현재 45.8%를 10% 이상 올려서 55%까지 올린다는 목표치가 농정당국에 의해 설정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언한다고 해 달성될 리가 없죠. 불과 1년, 한 1, 2년 남았는데 10%를 올린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뭐 10년 사이에 1%씩 떨어져서 45.8% 이런 추세를 보더라도, 그래서 농정 전반에 식량 정책, 양곡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근본적인 목적, 가치의 전환 또는 강화라는 특단의 조치가 없고서는 기존의 식량 자급률을 개선한다는 건 기대하기 어렵지 않은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식량 자금으로 상징이 되는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농민들의 소임이기도 하고요,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죠. 오래전부터 소위 진보 진영이라는 곳에서 농민회를 비롯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하자라는 제안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데, 전혀 농정당국에서는 아마도 FTA로 대변이 되는 국제 무역 질서 속에서 예민하거나 민감한 이제 사안이라서 이에 대한 논의조차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기초농산물이라고 하면 식량작물, 그리고 채소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추, 무, 파,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이 가장 국민들의 식생활, 식량주권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농산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안정되게 단지 농민들의 생활을 위한, 생계를 위한 소득의 방편이라는 단편적인 1차원적인 그런 목적을 떠나서 국민들의 생명, 식생활,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의 식량안보,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정된 이제 생산, 유통, 소비구조라는 게 정착이 될 필요가 있는데요. 단지 이 기초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책임이 온전히 개별 농가, 일반 농부들한테 전적으로 떠넘겨져 있다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농정 현실이 그에 크게 다를 바가 없다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농업은 이 국가기관산업과 마찬가지여서 농업과 농촌의 문제는 국가에서 최종적인 책임, 결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 농민들이 열악한 먹고 사는 방편으로서 농업에 종사, 그리고 농촌에서 농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이제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대농, 기업농들, 상업농들을 제외하고서는, 그래서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를 통해서 국가가 농업을 책임지는 그런 자세, 농촌을 지키겠다는 의지, 농민들의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식량 주권은 고사하고 기초농산물의 안정된 생산 수급은 역시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또 연관돼서 공공비축제도 확대 강화하라는 이제 요구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것도 진지하고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농정당국이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협동연대 대한국민농정 17번째 과제 또는 주제는 농정재정입니다. 얼마 전에 아마 그 2021년 내년도 정부 예산이 아마 확정이 된 거로 뉴스를 봤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니까 농림부 예산이 아마 16조를 넘어서 16조 2,800억인가요? 한 16조 3천억 정도
편성이 된 거로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게 국가 전체 예산의 2.9%를 이제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시사한 바가 큰 이제 지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마 그 상징적이나마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국가 전체 예산의 3%를 넘기는 선에서 아마 농림부 예산이 편성된 거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최초로 3% 선이 무너져서 2.9%의 예산이 편성된 게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 개인적인 해석이긴 합니다만 전체 국정에서 농정이 차지하는 중요도, 비중, 의미 로서의 3%의 예산도 당연히 충분하지 않은 굉장히 부족한 예산입니다만 그나마도 3% 선은 지키겠다는 농정당국의 최소한의 의지 아니면 양식, 농업이나 농민, 농촌을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3이라는 숫자에 그동안의 의미를 부여했었는데요. 그 농정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3%를 포기했다라는 제가 느끼기에는 강력한 메시지. 이제부터는 농정을 챙기려는 농정 당국의 또는 중앙 정부의 의지를 형식적이었으나마 굳이 고수하지 않겠다라는 저는 무언의 말은 없지만 말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시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냐면 제가 5, 6년 전에 국회에서 이제 정책연구위원으로 농정을 이제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이제 농정 예산의 심지어는 허구성을 제가 간파한 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그 전체 예산, 국가 전체 예산 3% 선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밑으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겉으로나마 형식적으로나마 예년의 경우에 미루어 봤을 때 사용되지 않을 게 뚜렷해 보이는 거의 확실한 제가 봤을 때 그거에 이제 연말에 정산할 때 불용 예산 쓰이지 않은 예산으로 처리가 되고 마는데요. 그러니까 소멸하는 거죠. 이월되지 않고 그런 예산이 곳곳에 이제 숨어 있었던 거를 저는 보게 됩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본 게 아니라 국회 예산처라는 곳에서 매년 이제 분석해서 보고하는 그런 결산 자료에도 언급이 될 정도로 그런 사례가 이제 뚜렷하거나 비일비재해서 예를 들면 직불금 예산, 쌀 직불금 같은 예산 최근 한 2년 사이에는 쌀 직불금 예산이 뭐 공익 직불금 제도가 새로 시작이 되기도 했고 해서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쌀 직불금 예산 수천억 규모 많게는 거의 한 푼도 쓰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었죠. 근데 그거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적인 뭐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이지 않을 것으로 얼마든지 미루어 추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끼어넣음으로 해서 형식적인 중앙정부 예산의 3%선 농림부 예산을 고수해왔다는 그런 이제 추이가 있었는데 내년도 2021년 예산엔 그마저도 3%나 2.9%나 뭐 0.1% 차이라고 의미를 뭐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3%가 지는 의미가 그동안 뭐 단순한 수치의 의미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2.9% 예산은 농민들이 바라볼 때 그동안에도 충분히 그런 뭐 박탈감,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앞으로는 그 감정적인 이제 농정당국의 농정 패러다임에 대한 농정 철학, 농정 그 집행 의지에 대한 불신, 거부감 같은 게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농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균형 발전의 전초기지로서의 선도적인 역할로서의 농정을 바라보지 않고 국가 전체에서 농정이 차지하는 중요도라는 일방적인 잣대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설계주의에 의해서 농정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저는 비롯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18번째 대한농정 과제는 도시농업입니다. 국민농업의 학교라는 전 표현을 쓰는데요. 어떻게 보면 도시농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도시농업의 효용, 가치를 좀 더 전향적으로 개발한다면 나아가서는 이게 농업의 영역, 농업의 좁은 영역, 일방의 영역이 아니라 도시빈곤과 농촌소외를 감축, 심지어는 퇴치시킬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중요한 장치, 실용적인 장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상당수의 도시민들이 귀농해서 농부가 되거나 농업 관련된 이런저런 산업들에 종사하거나 할 수는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도시에 살고 있는 동안에 도시인의 정체성, 실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그나마 자기가 딛고 있는 도시라는 공간 속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 농촌, 농민에 관계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는 좀 더 열심히 성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시에서 직장에 출근한 월급쟁이로서의 일상에 집중해도 도시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도시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런 현실과 일상에 매몰되는 생활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농업과 농민과 농촌과 연결될 수 있는 연결형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도시농업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끊임없이 도시민들에게 지원되거나 시해되거나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한때 도시농업에 대해서도 특히 뭐 도시농업 서울 근교가 주 이제 사업장들이 되는 경우인데요. 현재는 그래서 도시농업을 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선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이 있어야 되는데 도시에는 땅이 없지 않습니까? 땅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농업에다가 할애를 하지 않죠. 공장을 짓거나 아파트를 짓거나 뭐 이런 데 이제 땅의 경제적인 효용을 우선시하는 그런 그 구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농업에 대한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는 정부에서는 도시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유휴지 실태조사부터 꼼꼼하게 찬찬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진에도 보듯이 독일 같은 유럽에서 클라인가르텐이라고 해서 도시민들한테 한 100여 평 정도 되는 시유지, 공유지를 월 한 몇십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사용료로 할애를 해주는 것으로, 꼭 뭐 도시농업을 하기 위한 공간만은 아니고 말 그대로 정원, 뭐 마당, 커뮤니티 스페이스 뭐 이런 의미가 더 큰 그런 뭐 클라인가르텐이긴 하지만 도시민들한테 할애할 수 있는 유유지를 하루속히 파악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농촌으로 고향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도시민들의 입장에서 그 전에라도 농촌과 농민과 농업과 관계하고 연결을 맺을 수 있는 사회적 자본에 이 생산되고 발전되는 그런 교류 공간으로서의 도시농업, 도시농장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세상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협동연대 대한국민농정 19번째 20개 중에서 농정과제 또는 주제는 지역공동체입니다. 지역공동체 균형발전 전략. 과연 오늘날과 같은 지금 같은 국정의 구조에서 또는 농정의 구조를 가지고 실현 가능한 과제일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고 있지만 결국 지방자치대의 정상적인 실행, 발전의 관건인 지방재정구조는 여전히 중앙에서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자체 고유의 지자체의 사정에 형편에 가장 적합한 정책, 과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해도 중앙정부가 설계해 놓은 재정의 틀에 부합되지 않으면 시행은 고사하고 시도하기도 어려운 게 우리 지방자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주민이 참여하고 심지어는 주민이 자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런저런 사업들, 마을 공동체 사업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도 마찬가지고 6차 산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모색하고 있는데 이 근본적인 지역 공동체의 숙제를 풀 수 있는 만큼의 기반과 동력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결국 지역의 발전은 지역이 얼마나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가지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라고 실질적으로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그런 거버넌스를 축으로 해서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관건이라고 본다면 지역공동체 관련된 법제도 정책 같은 것들은 근본적으로 농정 관련된 정책을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재고되고 조정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협동연대 대한국민농정 마지막 20번째 과제입니다. 농협의 이제 문제인데요.
농협의 문제를 굳이 뭐 한 가지 이야기로 함축해서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 이런 문제를 평소에 뭐 의식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도 물론 당연히 있을 거고요. 농협의 중앙회라는 게 있고, 그 대표 수장으로서 중앙회장이 있습니다.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농협은 협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협동조 조합원들이 중앙회장을 선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선이 아니고 간선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업협동조합이 당초 태생부터 관제협동조합으로 출발한 그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데에서도 저희가 알 수 있듯이, 중앙회장은 각 지역의 단위농협의 조합장들이 모여서 대의원 선거하듯이 간선제로 이제 선출을 하는 경우고요. 이거는 뭐 그 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 관련된 내부 이제 규정, 또 농협협동조합의 설립근거법 내지는 시행령 같은 것들을 대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지 그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겠냐고 하는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민회에서 역시 끊임없이 중앙회장의 직선제를 농민의 수건, 가장 중요한 수건 중에 이제 하나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그런 농협이 갖고 있는 농민들의 생활에서 농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농협조차도 중앙회 또는 중앙회장의 그늘에 그 영향권 있을 수밖에 없어서, 중앙회는 물론이고 지역농업조차도 과연 민주적으로 전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이 돼서 또는 자유롭게 참여하는 가운데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농민들이, 조합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이건 뭐 현상일 수도 있고 원인일 수도 있는데요. 농협이 뭐 스스로도 뭐 은행이라고 부르듯이 NH뱅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경제사업보다는,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형제적인 또는 경제는 물론이고 생활 관련된 그런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기 위한 경제사업 쪽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의 은행으로서, 일반 은행으로서의 신용사업에 치중되는 그런 사업 구조를 보이는 게 뭐 사실이라고 뭐 할 수 있습니다. 경제사업은 경제적이지 않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물론 협동조합 전체의 활로 또는 사업 기반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신용사업을 통해서 안정된 수익 구조를 갖추고, 그 토대 위에서 그 수익으로 농민들의 경제 사업 또는 생활, 심지어는 문화복지 서비스 같은 것들을 지원해준다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농협을 운영하는 것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신용사업에 편중된 일반 은행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경영 메커니즘에 농업협동조합의 주인인 일반 농민 조합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들은 뭐 오늘 내일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개선 방안들이 나올 때가 이미 지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출발 지점이자 결국에 그 성과,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합원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성과를 나타내주는 가장 상징적인 이제 개선 방안이 농협중앙회장을 모든 농민 조합원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다 라는 이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 5가지 이제 대학농정 과제 사회혁신적 삼농 분야의 정책해법들 각각에 대해서 5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해법들을 모색해 보도록. 먼저 농협 관련된 직접적인 5가지 이제 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농협 얘기할 때 개략적으로 언급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한 번 더 짚어보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농촌마을 공동체를 살리는 100가지 방법의 순서대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100가지 중에서 76번째 이제 해법 해당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누차 강조를 하고 있듯이 농협중앙회장은 다른 농협조합장들이 모이는 간선제, 옛날 대의원 방식이 아니라 농민들 조합원 각각이 직접 뽑자. 그래야지 농협이라는 공룡 같은 조직의 민주적인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농민들은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성농민회에서 추수 끝나고 몇 년 전에 종각 보신각 앞에서 그런 요구들을 비롯한 농정 관련된 이제 개혁 요구들을 하고 있는 현장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용사업 중심의 농협은행이 아니라 농협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제가 독일의 이제 라이파이젠은행 19세기 독일의 소도시의 라이파이젠이라는 시장이 농민들의 고리부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작은 마을 금고가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큰 은행 체인망 금융 네트워크로 성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는 아직도 19세기 중반 농민들 고리부채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생활고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이 된 마을 금고의 운영 철학, 경영 철학을 전혀 훼손이 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농협도 비록 관제 농업협동조합으로 출발한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만 농민들의 경제사업, 생활, 문화복지 서비스 쪽을 챙기는 그런 협동조합의 원형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아니지만 구례에 가면 이제 아이쿱 생협 같은 곳이 조합원들의 경제사업, 생활, 소비생활 이런 것들을 중요한 이제 경영 철학 깔고 경영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본연의 정신과 자세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중앙의 사업 구조부터 이제 개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구례 자이언트드림파크 아이쿱 생협의 사례, 그리고 이거는 사진이 홍성 황동면에 있는 홍성 황동면에는 농협보다 이 신용협동조합이 먼저 만들어졌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역사를 갖고 철학을 갖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현재도 사업구조, 철학이 조합원들의 이익과 조합원들의 생활과 조합원들의 경제적인 환경 같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운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중앙회 그리고 지역조합. 제가 살고 있는 무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앙회에서 지부가 있고 그다음에 각 단위 농협 조직들이 있는데 그들끼리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서로 경쟁하는 뭐 신용사업, 경제사업 말할 것도 없이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를 흔치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당초의 취지는 그게 아니었을 텐데요. 지역조합들이 모인 연합적인 기구로서 이제 중앙회가 존속이 돼야 되고 서로의 적정한 중앙과 지역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순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체계가 정립이 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지역마다 그러지 않은 사례들이 목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흔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오로지 경제적인 목적 그리고 자기 내부적인 이익, 내부적인 목표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협동조합임으로 해서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 지역사회의 입장에서 협동조합이라서 당연히 발휘해야 되는 기여해야 되는 사회적 책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진이 스위스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인 미그로라는 곳인데요. 여기에 일종의 슬로건이 뭐 이렇게 돼 있는 걸 전 본 것 같습니다. 포장지에도 써 있었는데요. 지역으로부터 지역에게로 라는 게 이 미그로의 이제 어떻게 보면 경영 목표, 존립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역을 위해서 존립하는 협동조합. 이야말로 협동조합 본연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면 각각 이제 농어협동조합이 각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치열하고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러자면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의사결정 구조를 주도하는 이 체계, 민주적인 체계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선행 과제로 보여지는데요. 안타깝게도 조합원들이 노화되고 있고 조합원들조차 당연히 새로운 조합원들이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지역농업의 구조적인 한계를 어떻게 재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될 시점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발 지점 이제 그 지점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식량 주권을 지키자는 이제 과제에 대한 5가지 정책 해법입니다. 첫 번째는 기초농산물을 국가가 수매하자 이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숙제이기도 하고요. 기초농산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쌀보리, 밀, 옥수수 같은 이제 식량 작물 그리고 무, 배추, 양파, 마늘 뭐 같은 이제 채소류, 기초적인 채소류들을 말합니다. 이 기초농산물을 국가가 수매하는 정도의 국가의 책임이 농업에 반영이 돼야 정책에 반영이 돼야 사진에서 보듯이 사진은 사천에 있는 예전에 강기갑 국회의원을 지냈던 강기갑 의원의 농장인데요. 흑사랑 영농조합이라고. 그래야 강기갑 의원 사진에 보이는 이제 젊은이는 강기갑 의원의 아들이고요. 몇 년 전에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 그래야 이 젊은 친구들이 기꺼이 농촌에 농장에 들어와서 농업을 지킬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식량자금률 문제입니다. 식량자금률을 법제화하자라는 움직임 관련된 법안들
계속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식량 자급률이 법제화된다고 한들 선언적이고 상리적인 의미는 있을지언정 그걸 실행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공연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식량 자급률은 농정을 바라보는, 농정을 설계하는 농정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고서는 식량 자급률을 20%니 30%는 수치를 조정하는 문제가 가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걱정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비축제 문제 아까 언급했고요. 기존의 공공비축 물량을 늘리는 문제라든지 공공비축하는 작물, 식량 작물 위주의 작물 범위를 넓힌다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논의들 계속 농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기되고 있고요. 농업 국가기관산업으로 바라보는 식량 자급률, 기초식량 국가소마제와 더불어서 농민회에서 오랫동안 주장했고 요구해왔던 수건이기도 하고요. 물론 뭐 정부에서 논리대로 국제 경제 질서, 글로벌 농업 질서 속에서 한 나라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결정권, 선택권, 이 협소해져 있는 자유롭지 않은 그런 국제 질서 속에 빠져 있긴 합니다만 그런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을 일단 테이블에 올려놓고 슬기롭게 방법들을 찾아보는 고민들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그리고 여성농민회 같은 곳에서는 오랫동안 토종 종자, 종자주권조차도 외국의 이제 글로벌 종자 회사들 뭐 넘어간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고유의 작물을 재배할 때도 외국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저희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지불하고 있는 그런 현실,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고유하게 갖고 있던 토종 종자를 자꾸 버티려는 의미, 단지 이게 뭐 경제적인 의미보다 우리 농업의 역사, 전통, 농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의미 있는 행동, 작업이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를 보존하는 문제도 중요하죠. 단지 농지는 농사를 짓는 생산기지로서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유럽이 이제 그런 식으로 농지를 바라보는 농정 철학이나 정책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농지는 환경을 보호하고 그리고 농업이나 농지가 갖고 있는 인간의 생활을 자유롭고 평화롭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단지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지표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다원적 기능들이 농지에서 생산되고 발전되고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량농지를 보존해서 유기농업을 적정하게 영위하고 이름으로써 그건 1차원적인 단순한 농업행위가 아니라 국토를 보존하고 환경을 보존하고 자연을 보존하고 나아가서는 인간성을 보존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있는 저 독일 농촌 장면에서 저희가 감상을 느낄 수 있듯이 아름다운 농지 그리고 친환경적인 농지는 곧 인간들이 살아가는 친환경적인 자연환경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 이상의 또는 식량을 생산하는 의미 이상의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공간으로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 다음은 농정재정 관련된 농정재정을 합리적으로 쓰자는 과제에 대한 나름대로 구체적인 정책 제안 해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빌리은행 그리고 라이파이젠 은행입니다. 주빌리은행은 그 농민들의 부채, 악성 부채, 고질적인 부채, 농민들의 귀책 사유,
보여질 수 없는 농정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비롯된 농민들이 떠안고 있는 부채들을 탕감해주자 라는 그런 제안이고요. 라이프하이젠 은행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19세기 중반에 농민들의 고리 부채에 시달리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독일 소도시, 지금은 독일 협동조합의 아버지라고까지도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라이프하이젠 은행에 걸맞게 농협 그리고 또는 새로운 신협 같은 것들 지역의 이제 농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를 극복하는 전초기주로서 은행을 정립시키자라는 제안입니다. 그 다음에 농민사회복지세라는 제안인데요. 이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거라서 좀 생경할 수도 있는데, 기존의 사회복지세라는 거는 유럽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버는 만큼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 또 못 버는 사람들은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고, 그리고 많이 버는 사람이 내는 세금은 적게 벌거나 못 벌어서 경제활동을 하기 여의치 않은 사람,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사회복지제도에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게 사회 전반적인 구조의 건전성 또는 지속 가능성을 볼 때도 타당하고 합리적이다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사회 취약계층의 정점 또는 표본, 극단에 몰려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농민들의 생활 형편, 농사를 통해서 생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수준의 구조적인 한계를 떠안고 있는 한계를 떠안고 있는 대다수 소농영세농, 10농가 중에 7농가가 1,000만 원도 못 벌고 있는 농사를 지어서, 그래서 농정의 중심을 사회복지 측면으로 돌려서 소농영세농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지켜주고 이런 곳에 농정 재정을 쓰는 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의로운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 재정을 합리적으로 쓰는 그 기준 원칙은 독일 농정에서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몇 번 독일 농업의 4대 목표의 그 정신 철학이 충분히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농민은 일반 국민과 동등한 소득과 풍요로운 삶의 질을 향유할 자격이 있다. 그래야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고, 그리고 농민은 대신 농민의 사회적인 책무라고 하면 국민에게 질 좋고 건강한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농민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다. 입니다. 그리고 자연, 농촌, 문화, 역사, 전통, 동식물 보호 이런 덕목들 같은 것들을 기꺼이 농민들이 기쁜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무역에도 보상제라는 게 한때 자유무역 협정, 특히 한미 FTA 체결 직전에 이런 것들이 농민의 어지러워져 있는 민심들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으로 논의가 됐었는데요. 무역에도 공유제라고 하면 FTA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농민들은 피해를 보고 대신 제조업은 이득을 보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희생을 감수하는 농민들의 손실 보전을 제조업을 통해서 얻는, 휴대폰 자동차 팔아서 얻는 소득을 공유하자, 일정 부분. 그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원칙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대안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고, 일종의 편법 가까운 이제 대안으로 상생기금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이 특히 대기업들, 제조업 위주의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 같은 형식을 빌어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그동안 추이는 지지부진 한마디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많이 나오는 이제 얘기가 뭐 법안도 여러 개가 지금 뭐 발의가 돼서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하고 있는 고향세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자. 예를 들면 도시민들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자기 고향 또는 지역에 지정을 해서 기부를 하면 기부하는 것만큼 세액공제 혜택 등을 주고, 그리고 그에 대한 답례품, 뭐 농산물, 뭐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해 5조 정도 이상 고향세가 거쳐서 상당한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를 그대로 어쨌든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시행을 하자는 움직임이 몇 년 전부터 있었고, 또 국회 법안도 몇 개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법사위에서 그게 통과가 되지 못하고 아마 이번 회기 끝나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반대하는 입장의 논리는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기업들, 뭐 대기업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나라 국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구조 속에서는 농민보다는 기업이 우선 염두에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들의 어쨌든 개인들한테 일단 주민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일정 부분들을 소액으로 뭐 어쨌든 책정이 되는 뭐 이 정도 시스템인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뭐 이런 걱정까지 하는 모양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기업들의 준조세,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도농 상생기금, 기업들한테 일종의 준조세에 해당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칫 잘못하면 기업들이 준조세 거부감 같은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는 것 같고, 그리고 주로 도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도시의 재원을 빼서 그만큼을 농촌적으로 돌린다는 뭐 이런 생각들, 아주 단순한 생각들을 갖고 거부하거나 저항하고 있거나 뭐 이런 거로 저는 뭐 들은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논리이긴 한데요. 그만큼 우리 지금 사회에서 농정이 갖고 있는 농정의 중요성, 농민들의 생존권의 중요성, 농촌의 가치가 얼마나 폄하되고 훼손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게 이 고향세 관련된 논쟁이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고향세 낸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텐데요. 도시나 기업들이 그 정도 마음도 열어주지 못하는 그런 자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실, 작금의 농민들이 처해 있는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듯해서 뭐 안타까운 생각이. 연결해서 이제 농민의 민생을 보살피자는 제안입니다. 이건 뭐 단편적인 얘기들이니까 구구절절히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 농촌 지역에 마을 변호사가 없죠. 적어도 큰 도시 정도에 나가야 변호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변호사, 농촌에도 뭐 농업 관련된, 농지 관련된, 그리고 일반 생활 관련된 분쟁들이 도시보다는 적겠지만 사람이 적게 사니까, 그리고 이해관계 같은 것들이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마을 변호사로 통칭이 되는 법률 서비스, 일반 생활 법률 서비스를 받을 권리, 자격이 농민들한테도, 농촌 주민들한테도 당연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을 주치도 필요합니다. 농촌 지역에 이제 의료원이 있고 보건소가 있지만 충분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리가 없죠. 산부인과는 당연히 없기도 하고, 출생하는 아이들이 없고 아이들이 없으니까 노인들이 많이 아프면 무주 같으면 전주까지 나가야 그 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사진에서 보듯이 여기는 홍동에 있는 이제 의료생협인데, 우리 동네든가요 이름이.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이 병원을 만들었죠. 굉장히 의로운 또는 지혜로운 용기 있는 이제
의사가 마을 주치를 자처하고 일반 은행의 처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박봉, 저는 뭐한 150만 원 정도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거를 감수하고 각오하고 이 우리 생협을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뭐 개별적인 지역의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렇게 의롭고 지혜롭고 용기 있는 한 사람 개인의 이제 판단의 결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은 불안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마을 주치 제도라는 것들에 거의 상응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농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서비스 취약한 그런 구조에 처해 있는 농촌 주민들, 농민들을 보살필 필요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을 사무장 제도는 뭐 지난 십수년 동안 진행되고 있던 것들이고요. 마을 사무장 제도도 이제 좀 개선할 시점이 이미 지났다. 단지 급여 몇만 원, 몇십만 원 올려주는 게 아니라 마을 사무장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업판에서 말 그대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매뉴얼이 필요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민중의 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책에서 봤는데요. 스웨덴이던가요? 뭐 유럽 쪽 노동조합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민중이라고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된,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같이 쉬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문화생활도 같이 즐기고 이런 공간 같은 것들을 아마 마련을 해놓고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에도 제가 사는 무주에 사진에도 보듯이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농민의 집이라는 것이 그 정기용 건축가의 공공건축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아마 제대로 활용 농업인 관련된 단체들이 이제 입주하는 그 사무공간으로서 활용이 되는 것을 말고는 농민들 또는 농촌 주민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스페이스, 사랑방, 교류센터 같은 공간으로는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농민의 민생을 서로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거점으로서 농민의 집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을 관리 기업인데요. 이거는 최근 들어서 이것도 이 프랑스 뭐 유럽 쪽에서 이제 지역은 지역 주민 스스로 관리한다. 뭐 청소하고 뭐 경관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관련된 일자리들이 창출되는 경제적인 효과. 요새 뭐 도시재생 사업이 농촌 지역까지 들어오면서 마을관리 협동조합 뭐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 또는 사업들을 관리하는 그런 주체로서 속속 이제 만들어지는 사례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 의미로서의 마을관리기업, 마을 스스로 마을을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와 농업의 소득원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효과들을 목표로 하는 그런 제도로서 저는 마을 기업 말고 마을 기업으로 일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 마을 공동체 사업의 관리 주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째 주제 지역 공동체입니다. 역시 뭐 주권을 찾는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출발은 역시 근거법을 만드는 작업이겠죠. 뭐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역공동체 관련된 기본법 안을 만들 때 서로 뭐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 많은 법들이 농림부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근거법조차 없이 이제 정책 사업으로 진행되는 불안한 이 구조를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가령 뭐 속칭 지역공동체 기본법 뭐 일단은 어쨌든 마을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뭐 마을 공동체 기본법 뭐 이런 것들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역공동체 기본법도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결돼서 지역주권법을 만들자라는 제안도 일맥상통한 그 작업 노력의 일환일 것 같습니다. 그럼 근거법들이 만들어지면 지금 각 곳곳에서 특히 뭐 기농인들이 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각 지역의 지역 시민들의 공동체 조직, 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형태나 법인격에 불문하고 소위 마을 공동체 사업, 지역 공동체 사업의 관리 경영의 책임 주체로서 확실한 법적인 근거를 확보를 하고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이제 지역공동체 기본법 그리고 지역주권법에서 충분히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까지 연결되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금 자유롭게 각자 전국의 각 지역마다 산재돼서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시민, 지역 공동체 사업과 관련된 지역 시민 공동체 조직들이 좀 더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그 자체가 자조자치할 수 있는 지역의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뭐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역 사회적 경제, 제가 얘기했던 대로 지역사회 기업, 지자체 단위의 협동 경영체, 공동체 사업 협동 경영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사진에서 보듯이 홍동면에 오르쉽게 되는 지역 공동체 또는 마을 공동체형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가동이 되고 있지만 그 각각에서 자생적이거나 자식적이거나 독립적인 기반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오르쉽게 되는 각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진다면 현재까지 준비해놨었던 그런 경험 자산들이 지역 공동체형 사회적 경제의 틀로 묶이는 출구 전략이 정립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는 합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 지자체형 협동 경영체 또는 지자체형 공동체 사업 협동 경영체 또는 한마디로 지역사회 기업의 모델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지역 공동체의 주권을 찾는 일, 그리고 각 지역의 농정의 중심을 잡는 일, 나아가서 그리고 농업 농민, 그리고 농촌, 그리고 농촌 주민까지 아우르는 지역사회 공동체 자조자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는 좀 더 확장하자면 이번 농촌 생태 관광학 특론에서 제가 염두에 둔 목표 지점 결론이기도 합니다. 농부의 나라, 농촌 생태 관광이라는 건 농부의 나라에서나 적정하게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농부의 나라로 가는 3단계 농정 전략 또는 국가 경영 전략으로 이번 강의 그리고 이번 강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한 번 더 강조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정책 제도 단기적인 과제가 되겠죠. 농업, 마을 공동체, 지역, 사회, 또 사회적 경제, 기농, 6차 산업 뭐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법정책 제도 중요한데요. 법정책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저희가 해야 될 선행 과제가 있는데 중기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생산하고 축적하는 일입니다. 먹고 사는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 그래야지 먹고 사는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이 같이 마을 공동체 사업에 참여해야 서로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로 믿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서로 신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로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사람의 노력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물질적인 토대, 금융을 비롯한 은행입니다. 같이 지역 공유, 사회적 자산은행 이런 것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입니다. 협동조합으로 대변이 되는 지역 단위 공동체와 협동경영체, 가령 지역사회 기업 같은 것들로 조합을 만들어서 마을공동체나 지역공동체 사업을 책임지는 그런 조직을 운영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말이고요. 그 조직이 지역사회로 넓어지면, 지역사회까지 감당하면 결국 플랫폼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지역 동네도 살리는, 구체적으로 중간지원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마을관리기업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적 자본, 신뢰, 규범, 네트워크, 좀 더 들어가면 협동연대 이런 덕목들이 될 텐데요. 서로 믿고 협동하고 연대하고 이런 덕목들이 자발적으로 생산되고 축적될 거라고 기대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먹고 사는데 집중하고 매진하고 있으니까요. 여력이 없죠. 나 혼자 먹고 살기 힘든데, 또는 먹고 살기가 힘든데 남을 돕고 싶은데 마음은 있어도 몸이 움직이지 않죠. 나는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것만으로도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요.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몸이 움직이지 않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되는데요. 장기적으로 사회 안전망이 먼저 구축이 될 필요가 있죠. 농민기본소득으로 상징이 되는, 그리고 무상교육, 의료, 유럽처럼,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보험, 공공주택, 일터, 일자리, 고용, 이런 것들이 사회 안전망, 최소한 먹고 살아가는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역할, 이제 국가의 역할, 사회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정도가 돼야 서로 믿고 신뢰하고 협동하고 네트워크하고 기꺼이 이런 사회적 자본이 자연스럽게 생산되고 축적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 사회안전망, 2단계 사회적 자본, 3단계 법정책 제도, 순서로, 또는 이게 병행해서 농정의 패러다임, 농정의 전략, 농정을 집행하는 원칙, 순서가 정해져야, 재설계돼야 농부의 나라, 농촌 생태 관광도 즐겁게 행복하고 자유롭게 만끽하고 6차 산업을 통해서 농촌 생태 관광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6차 산업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와 지역사회를 먹여 살리고 이런 시스템 전략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14번째 비대면 강의를 그리고 이번 학기 농촌 생태 관광학 특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학기에는 상황이 좋아져서 학교 교실에서 만나서 서로 토론하고 서로 논쟁하고 그리고 의견을 내고 그리고 가끔은 농업의 현장, 6차 산업의 현장에 나가서 둘러보고 체험하고 실습하고 이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정상적인 상황으로 학교와 교실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